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 철종임금 시대에 한양 성내계동 고요한 적막함만이 깃든 어느 넓은 기와집에 오늘따라 하인들의 부산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다. 몇 해 전 곱디고운 치장을 하고 꽃가마에 오른 이 집안의 금지옥엽 딸이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로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자 딸이 점점 쇠약해지니 시댁의 허락을 받아 요양차 친정에 머물고자 오는 날이었다. 밝고 고왔던 딸은 간대었고 가마에서 내린 초췌한 딸을 맞이하는 아버지는 뭐라 말하기가 어려웠다. 딸의 손을 마주잡은 주름진 아버지의 손은 갓 스물이 넘어 가부가 돼버린 딸의 슬픔만큼 아픔이 배어 있었다. 아버지는 전라도에서 소문난 박시성의 부자인데 십수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내고 그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워 아들, 딸과 함께 계동으로 이사 온 터였다. 몇 해 전 장성한 아들을 출가시킨 뒤에 금지옥엽 고운 딸도 좋은 혼처를 찾아 혼인을 시켰으나 박 부자의 소문과 다르게 딸의 운명은 예상치 못한 길로 흘러가 버렸다. 박 부자는 과부가 된 딸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시댁에 부탁하여 딸이 친정에 와서 지내도록 한 것이었다. 친정에 기거하는 딸은 점차로 기력을 회복하였으나 수심 가득한 얼굴은 여전했고 혼인 전 밝고 활기찬 모습은 볼 수가 없었다. 별당에 머무는 딸이 걱정이 되어 딸의 몸종에게 물어보면 딸이 쉬 잠들지 못하고 눈물 짓는 일이 잦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럴 때면 박 부자는 딸을 어찌해야 하는지 수심이 깊어졌다. 내가 많은 재물을 지녔다지만 내 귀한 딸의 아픔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친정에 머무는 시간도 이제 2해가 지나갔다. 애초 박 부자가 사돈에게 부탁한 친정에 머무는 기한은 3년이었으나 그 기한이 다가오자 박 부자는 마음이 복잡해졌고 아들을 불러 말했다. 예, 아범아, 아무래도 네 동생을 이리 두어서는 아니 되겠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네 동생이 예서 지내기로 시댁과 약조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단을 내야 하겠구나. 의아해하는 아들의 눈치를 살피며 박 부자는 딸이 개가할 수 있도록 내보내자는 말을 꺼냈고 아들 역시 묵묵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박 부자는 딸에게 커다란 종이를 내밀며 말했다. 얘야, 전국 객주에서 통용되는 천냥짜리 어음이니라. 시댁에는 내 적당히 둘러댈 테니 이것을 지니고 남쪽 먼 지방으로 가서 좋은 배필을 만나 개가하거라. 부디 행복한 인생을 살려무나. 아버지, 어찌. 당차고 활달했던 박수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을 아끼는 아버지와 오라버니의 사랑이 가슴 깊이 와 닿았다. 더구나 어찌 자신의 운명이 이리 기구한가 싶어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기하게 자란 박수사이지만 아버지를 닮아 당차고 결단력이 있는 면이 있어 내심 아버지의 바람을 못 이룰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젊은 나이에 흰 소복을 입은 채 평생을 홀로 살아야 하는 현실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박수사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어음과 자신 몫으로 모아두었던 배물을 챙겨서 아버지 말씀을 쫓아 남쪽으로 내려갔다. 떠나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멀찌감치 따라 나선 아버지 박부자는 딸이 행복하기를 바랐으며 며칠 후 딸의 시댁에 많은 재물을 보내 딸을 더 이상 찾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기하게 자라 고생을 모르고 지내던 딸 박수사에게는 홀로 떠나는 길이 낯설고 수월하지 않았으나 거의 보름을 넘겨 경상도 용궁이라는 마을에 도착했다. 주막에 짐을 풀고 주모를 통해 주변에서 인물과 인품 좋은 사람을 탐문해서 자신이 의탁할 곳을 물색했다. 주모는 박수사의 행색이 궁색하지 않은 것이 돈뿐이나 있는 듯이 보여 은근히 형편을 살폈다. 오호, 어찌하여 객지에서 아낙네가 남정네들을 궁금해하시오? 근동에서 인물 좋고 대장부로 소문나기로는 정생원이라는 분이 이웃 산양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다오. 이 말을 듣고 박수사는 정생원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고 여러 날에 걸쳐 정생원을 멀찌감치서 살펴보았다. 정생원은 주모의 말대로 마을에서 학문이 높고 인품이 할떨하기로 소문난 데다가 가세 또한 여유로우니 남편감으로 손색이 없는 듯했다. 다만 정생원은 이미 혼인을 하여 본부인이 있기에 박수사가 천상 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허나 자신이 이미 청산가부가 된 처지인지라 첩이 되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 생각했다. 박수사는 몇 날 며칠 고민한 후에 주모에게 편지를 내밀며 중매 서줄 것을 부탁했다. 주모, 이웃 마을 정생원께 이 서찰을 좀 전해 주시겠소? 아니,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그것이 그분께 이 몸을 의탁하려 한다오. 일만 잘 성사된다면 내 섭섭치 않게 셈을 치르리다. 주모는 수고비를 준다는 말에 기가 번쩍 뜨였고 잘하면 이번에 한몫 잡겠다는 생각도 들었기에 그 길로 정생원에게 가서 편지를 전했다. 생원어른, 아낙네의 행색이 누추하지 않고 생김새도 아주 참한 것이 귀하게 자란 듯 싶어요. 안악이 이리 만나 뵙기를 정하니 한번 보시는 것도. 정생원은 주모의 말에 구미가 당겼고 답신을 보내 일간 주막에서 서로 상면하기로 했다. 약속한 날이 되자 정생원은 주막으로 갔고 주모의 주선으로 박수사를 만나보았다. 정생원은 박수사의 외양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으며 자초지종을 물었다. 아니 멀쩡한 교수께서 풍벽한 시골 선비의 첩이 되시겠다니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것이요? 예, 그것이 저는 한양 계동에 사시는 박모 어른의 여식이온데 시집간 지 한 해를 못 넘기고 홀몸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신을 받아주면 얼마간의 재물도 살림에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재물이라는 말을 듣자 부자로 소문난 정생원은 그냥 흘려보낼 법도 한데 반가운 기색을 감추질 못했다. 기실 정생원은 다 좋은데 한 가지 흠이라면 품성이 활달하고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지라 자연스레 씀씀이가 커졌으며 그의 아내 또한 그러하니 겉은 부자의 외양을 갖추었지만 부부가 흥청망청 쓰다 보니 가세가 점점 기울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정생원은 박수사의 청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주모에게 대신 부탁하여
집안의 거처를 미리 꾸미려 하니 얼마간의 돈을 먼저 내달라고 했다. 박수사는 머물 곳이 생겼다는 생각에 기뻤으나 그래도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야겠기에 가진 돈의 일할 정도를 내놓았다. 수중에 돈이 들어오자 정생원은 쌓인 빚의 일부를 갚았다. 그런데 그에게는 일을 진행하기에 크나큰 난관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본부인이었다. 정생원은 일찍이 이 집안의 대릴 사이로 들어와 아내를 떠받들며 지냈는데 그 아내는 집안의 모든 것이 원래는 자신의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남편에게 할 말을 다하며 지냈다. 특히 남편이 지나가는 여인에게 가벼운 눈길이라도 주는 듯하면 난리가 났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여자 하인은 죄다 할머니만 남아 있었다. 정생원은 박소사를 드리기로 하고 미리 받은 돈을 이미 써버렸으니 아내에게 허락을 구하기는 해야 할 텐데 호랑이 아내에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벙어리 낸 가슴이 다 되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박소사는 이제는 준비가 되었나 싶어 주모에게 부탁하여 정생원을 만나보도록 했다. 생원날이 아낙네가 집에 들어올 날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어찌할까요? 곧 조금만 더 말미를 달라고 전하게. 정생원은 눈앞에 어여쁜 박술사가 어른거렸기에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갔다. 여보 부인, 아니, 웬일이요? 그나저나 그 주막쟁이 주목의 집은 어찌 집을 들락날락 한단 말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 양반이 어찌 말을 더듬는 게요? 혹시 그 계집과 살림이라도 차리겠다는 게요? 이리 말하며 부인은 정생원에게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수염을 잡았다. 만일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수염을 다 뽑아버리겠소. 아이고, 아니요, 그것이. 정생원은 이리 진땀을 빼다가 그만 아내에게 아무 일도 없다는 다짐을 하고 안방에서 빠져나왔다. 정생원은 아내에게 제대로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난리를 치르자 첩을 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미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수중에 여윳돈이 없으니 이 또한 난감하였다. 그러던 중에 밖에서 용모가 준수하지만 허름한 행색의 남정네가 정생원을 불렀다. 오래전부터 이 집에 얹혀 살며 정생원의 아들 독선생 노릇을 하는 이시성의 선비였다. 이 선비는 일찍 상처하여 자식 없이 홀몸이 된 데다가 아내 병고안하느라 가산마저 남은 게 없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정생원의 요청으로 이리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다. 이 선비가 방에 들어오자 정생원은 문득 지금 당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묘수가 생각났기에 친구 이 선비에게 무릎을 가까이 대며 은근하게 물었다. 여보게, 호랍이 생활이 녹록지 않겠네. 그래서 말인데 자네 제치를 드리지 않겠나? 이 말을 들은 이 선비는 친구가 농을 한다는 생각에 빈말로 답했다. 허허, 나같이 보잘것없는 위인에게 제가 하려는 여인네가 있다면 천리를 마다 않고 달려가겠네. 그래? 그럼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내 중심에 서겠네. 친구의 말이 농의하는 것을 깨닫자 이선비는 주저하며 말했다. 아니, 여보게, 내 농일세. 사내에게 얹혀 사는 형편에 죄치가 무슨 말인가? 농일랑 이제 그만하게나. 정생원은 자신의 무릎을 탁 치며 지금처럼
자기 아들의 독선생을 하며 행랑채에서 지내면 된다며 결론을 내버렸다. 그리고 정생원은 남편감이 바뀌게 된 내용을 담은 편지를 박수사에게 보냈다. 대개 요청을 숙고한 바이나 미구한 저의 접실이 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처사라 여겨지요. 다행히 제 집에 학문이 높고 청수한 이모라는 선비가 상처한 후에 문객으로 와 있으니 오히려 대개 천상배필로 안성맞춤이라 사료되오. 처소는 이미 마련하여 놓았으니 마음을 종하시면 기별을 주시기 바라오. 편지를 접한 박수사는 약간은 실망했으나 접실보다는 정실 후치가 나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선비에 대해 이리저리 탐문해 보았다. 박수사는 비록 문객으로 지내지만 인품이 훌륭하고 학문이 얕지 않으며 특히 아내 병고안을 위해 전 재산을 날렸다는 얘기가 귀에 들어왔다. 아내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신의가 남편감으로서는 최고의 조건이라 여겨졌다. 또한 그의 아내가 된다면 필히 자신 역시 그리 이해할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박수사는 날을 정해 이선비와 상견례를 하고 길을 정해 작수 성례하고 정생원의 행랑처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정생원의 집으로 험악한 인상의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바로 빚독촉을 위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사주를 받은 왈자패들이었던 것이다. 정생원은 하는 수 없이 집을 포함해서 남은 전 재산을 정리하는 수밖에 없었다. 정생원은 무엇보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새로 살림을 차린 친구 사정을 더는 봐줄 수 없는 것이었다. 정생원은 미안한 마음에 친구와 그 아내 박수사를 불러 사정을 얘기했다. 두 분께는 미안하게 됐소이다. 더는 이 집에 머물 수 없게 되었소. 이때 박수사가 빚진 액수가 얼마인지 물었고 잠깐 생각을 하더니 말했다. 생원 어른께서 저희 부부를 맺어주시고 지금까지 챙겨주셨는데 어찌 제가 모른 채 하겠습니까? 며칠 말미를 주시면 지신 빚을 제가 어찌 해보겠습니다. 마냥 가까운 빚을 박수사가 해결한다고 하니 남편 이선비와 정생원은 눈이 희둥그레졌다. 다음 날 박수사는 가지고 있는 돈으로 우선 급한 빚을 막고 남편 이선비에게 편지를 써주어 한양 계동 사는 박아무개를 찾아가라고 했다. 이선비는 아내가 써준 편지를 들고 처가를 찾아갔고 장인 박 부자는 이선비가 새로 맞은 사이임을 알고 반갑게 맞았으며 딸을 위해 돈을 마련해 주었다. 여복의 사이, 우리의 인연이 비록 늦게 찾아왔으나 이리 마주 보니 기쁘기 한량없네. 우리 아이를 많이 아껴주시게나 간간히 연락하세나. 이선비는 장인의 따뜻한 한대가 고마웠고 급히 아내 박수사에게로 갔다. 친정아버지가 도와준 돈으로 박수사는 정생원의 가산을 건네받으며 모든 빚을 갚아주었다. 정생원은 친구와 그의 아내 박수사에게 고마워했으며 짐을 꾸려 아내와 길을 나서려 할 때 이선비와 박수사가 정생원 가족을 잡으며 만류했다. 어복에 이제껏 나를 돌보아 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자네 가족을 돌보겠네. 이곳에서 우리 부부와 함께 지내세나. 허후 자네 마음은 고마우이. 허나 일이 쫄딱 망한 내가 어찌 이 마을에
무슨 낯으로 머물겠나? 멀리 친척 집에 의탁하려 하네. 이때 박술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생환어른, 뜻이 정 그러시다면 한양 박아무개 댁을 찾아가시면 편의를 봐주실 것입니다. 어떠신지요? 정생원은 박술사의 제안이 고마웠고 별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따르기로 했다. 그 이후에도 정생원과 이선비 내에는 서로 연락을 하며 챙겼고 우정을 이어갔다. 이렇게 정생원의 가산을 물려받은 이선비와 박수사는 얼마 되지 않아 마을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으며 어여쁜 자식들도 두어 다복한 가정을 꾸렸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